사랑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3년, 10년, 아니면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일까요? 여기, 제발 아내가 내일 아침 눈을 뜨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매일 밤 기도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악마일까요? 아니면 너무나 지쳐버린 슬픈 인간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치매라는 긴 터널을 지나며 비로소 진짜 사랑을 마주하게 된 한 남자의 고백입니다. 오전 7시. 68세 상훈 씨의 하루는 알람 소리가 아닌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시작됩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기도 전에 상훈 씨는 본능적으로 옆자리를 더듬습니다. 차갑습니다. 아내가 또 사라진 겁니다. 명자야. 김명자. 상훈 씨가 거실로 뛰쳐나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도였습니다. 새로 도배한 지 한 달도 안 된 거실 벽지에는 누런 배설물이 예술 작품처럼 문대져 있었고 그 아래 쪼그리고 앉은 아내 명자 씨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초점 잃은 눈, 헝클어진 백발, 그리고 배변이 새어나와 축축하게 젖은 바지. 5년 전만 해도 동네에서 가장 우아하고 깔끔하기로 소문났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짐승처럼 변해버린 낯선 환자만이 있을 뿐이었죠. 아이고, 내가 미쳐. 내가 못 살아. 상훈 씨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아내를 욕실로 끌고 갑니다. 물을 뿌리고 거친 손길로 몸을 닦아냅니다. 아내는 아파. 살려줘. 도둑이야. 라며 상훈 씨의 팔을 핥히고 꼬집습니다. 상훈 씨의 팔뚝은 이미 멍투성이입니다. 하지만 몸의 상처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폭삭 늙어버린 노인. 퀭한 눈. 사랑에서 시작한 간병이었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지켜주겠다던 결혼 서약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은 그 맹세를, 그리고 상훈 씨의 영혼을 갉아먹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상훈 씨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지옥이 대체 언제 끝날까? 낮은 그나마 견딜만합니다. 진짜 전쟁은 밤에 시작되니까요. 치매 환자 특유의 일몰증후군. 해가 지면 명자 씨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온 집안에 불을 켜고 장롱 속의 이불을 다 꺼내 뒤집어 엎고 잠든 남편을 흔들어 깨웁니다. 누구세요? 나가세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남편을 도둑 취급하며 빗자루를 휘두르는 아내. 상훈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사람을 예민하게, 아니 미치게 만듭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억지로 죽을 떠먹여 주려던 상훈 씨 얼굴에 명자 씨가 죽을 퇴 하고 뱉어버렸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상훈 씨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제발, 제발 좀 처먹으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상훈 씨는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려 구석으로 숨는 아내를 향해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아내를 향한 연민은 사라지고 혐오감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쭈글쭈글하고 냄새나는 노인이 내 아내라니.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 찾아오는 건 더 깊은 자괴감이었습니다. 울고 있는 아내를 보며 상훈 씨는 생각합니다. 내가 짐승인가? 아픈 사람한테 왜 이러나? 주말 오후, 오랜만에 딸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상훈 씨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잠시라도 아내를 맡기고 사우나라도 다녀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현관에 들어선 딸은 인상부터 찌푸립니다. 아빠, 집에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 환기 좀 시키지. 딸은 엄마의 손을 잡는 것도 꺼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명자 씨가 딸을 못 알아보고 누구슈? 라고 하자 딸은 속상하다며 눈물만 흘릴 뿐 기저귀 한 번 갈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상훈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요양병원에 모시는 건 어떨까? 시설 좋은 곳은 대기금도 필요하고 매달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너희가 조금만 도와주면.
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빠, 우리도 죽겠어. 이번에 대출 이자 오른 거 알잖아. 애들 학원비도 벅차. 아빠 연금 나오잖아. 그걸로 어떻게 안 돼? 그리고 엄마 불쌍해서 요양병원에 어떻게 보내? 뉴스 보니까 거기서 노인들 때리고 묶어놓고 그런다던데. 현대판 고려장이라잖아. 말로만 효도하는 자식들의 위선. 불쌍해서 못 보낸다면서 정작 똥 기저귀 한 번 갈아주지 않는 이중성. 자식들은 저녁만 먹고 풋하고 돌아갔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난장판이 된 집. 결국 이 지옥에 남겨진 건 상훈 씨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상훈 씨는 베란다 쭈그려 앉아 소주를 병째로 들이키며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3시간. 상훈 씨에게 허락된 유일한 자유시간입니다. 5년 만에 고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친구들은 늙었지만 활기찼습니다. 곱게 늙은 친구의 아내들은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다음 달에 갈 크루즈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상훈 씨는 섞이지 못했습니다. 옷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고 대화 주제라고는 기저귀와 약값뿐이었으니까요. 한 친구가 상훈 씨의 어깨를 치며 말했습니다. 야,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반송장 다 됐네. 야, 그냥 요양원 보내.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너라도 살아야지. 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상훈 씨는 비참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돌아오는 길 공원 벤치에 앉아 다정하게 손을 잡고 산책하는 노부부를 보며 상훈 씨는 처음으로 무서운 상상을 했습니다. 만약 집에 갔는데 명자가 죽어 있다면, 오늘 밤 자다가 조용히 심장이 멈춘다면, 아내가 죽어야만 내가 산다. 그 잔인한 현실 인식이 상훈 씨를 올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매캐한 냄새가 났습니다. 상훈 씨가 잠시 한눈판 사이 명자 씨가 가스레인지를 켜고 휴지를 태우는 불장난을 한 겁니다. 부엌 커튼에 불이 옮겨붙기 직전이었습니다. 으악! 불이야. 상훈 씨는 미친 듯이 물을 퍼부어 간신히 불을 껐습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벽, 물바다가 된 부엌.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전에 명자 씨가 해맑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와, 불이다. 따뜻하다. 뚝. 상훈 씨 안의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잡고 앞뒤로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너 진짜 왜 그래?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차라리 죽어. 죽으란 말이야. 상훈 씨는 부엌칼을 집어들고 식탁을 내리찍었습니다. 너 죽고나 죽자. 이래서는 도저히 못 살아. 같이 죽자 제발. 살기 등등한 남편의 모습에 명자 씨는 그제야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는지 구석으로 기어가 벌벌 떨며 오줌을 지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상훈 씨는 칼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짐승만도 못한 자신의 모습에 상훈 씨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한계였습니다. 정말로 끝을 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기가 느껴져 눈을 뜬 상훈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아내가 없었습니다. 영하 10도의 혹한이었습니다. 명자야. 상훈 씨는 외투도 걸치지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동네를 이잡듯이 뒤진 지 30분째. 상훈 씨는 동네 외곽에 있는 하천가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얇은 잠옷바람으로 꽁꽁 얼어붙은 강가 위를 위태롭게 걷고 있는 아내. 얼음이 얇은 중앙 쪽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디고 있었습니다. 명자. 부르려던 찰나 상훈 씨의 발이 멈췄습니다. 악마 같은 생각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두면, 이대로 얼음이 깨져서 빠지면 사고 사잖아. 그럼 나는 해방이야. 지긋지긋한 똥 기저귀도 잠 못 드는 밤도 끝이야. 상훈 씨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약 3초간의 침묵. 그 짧은 시간은 그에게 영원과도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앙! 하는 비명과 함께 명자 씨가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상훈 씨의 몸이 머리보다 먼저 반응했습니다. 명자야. 상훈 씨는 미친 듯이 달려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얼음장 같은 아내의 몸. 상훈 씨는 자신의 패딩을 벗어 아내를 감싸며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친놈이야. 미안해 명자야. 응급실에 다녀온 뒤 집으로 돌아온 상훈 씨는 젖은 아내의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품속에 무언가를 생명줄처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낡아빠진 가죽 크로스백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내 보물이야. 라며 절대 손도 못 대게 하던 그 가방. 물에 젖어 묵직했습니다. 상훈 씨는 잠든 아내 몰래 떨리는 손으로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비닐봉지에 꽁꽁 싸맨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지폐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남을 팔아모은 쌈짓돈, 대략 500만 원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 물에 젖어 잉크가 번진 공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상훈 씨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치매 초기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명자 씨가 몰래 써놓은 일기였습니다. 2023년 4월. 오늘 또 가스 불 끄는 걸 잊어버렸다. 상훈 씨가 화를 냈다. 무섭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단다. 점점 당신 얼굴이 기억나지 않을까봐 너무 무섭다. 2023년 9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힘들게 하면 나 미워하지 말고 바로 요양원에 보내줘. 나 때문에 당신 늙는 거 싫어. 당신은 고생만 했잖아. 2024년 1월. 이 돈은 당신 몰래 시장에서 모은 거야. 나 요양원 보내고 보증금에 보탰어. 그리고 당신은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 제발 나 때문에 당신 인생 망치지 마. 나는 당신 아내로 기억되고 싶지, 짐으로 남고 싶지 않아. 마지막 페이지에는 삐뚤빼뚤한 큰 글씨로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훈 씨 사랑해. 미안해. 상훈 씨는 공책을 가슴에 품고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으흐. 바보 같은 여편네야. 기억도 못하면서. 정신도 없으면서. 아내는 기억을 잃어가는 그 공포 속에서도 끝까지 남편의 행복을 걱정하며 자신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훈 씨의 눈물 위로 지난 5년간의 고통이 눈 녹듯 씻겨 내려갔습니다. 한 달 후. 상훈 씨는 아내를 경기도 외곽의 시설 좋고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요양원에 입소시켰습니다. 딸 내외는 돈이 어디 있어서 거길 보내냐며 반대했지만 상훈 씨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내 집을 줄여서라도 보낼 거다. 내 엄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너희 도움 필요 없다. 그리고 주말. 상훈 씨는 말끔하게 면도하고 아내가 사준 넥타이를 메고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는 찌들어 있는 간병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러 가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휠체어에 앉은 명자 씨는 창밖의 꽃을 보고 있었습니다. 명자야, 나왔어. 명자 씨가 고개를 돌려 상훈 씨를 봅니다. 알아보는 걸까요? 아니요, 눈빛은 여전히 아이 같습니다. 하지만 상훈 씨는 개의치 않습니다. 아내의 무릎에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고 좋아하는 알사탕을 까서 입에 넣어줍니다. 아저씨, 달콤해요. 고마워요. 해맑게 웃는 아내. 상훈 씨도 마주보고 웃습니다. 당신이 나를 기억 못해도 괜찮아. 내가 다 기억하면 되니까. 우리가 함께한 40년 세월, 당신이 잊어버린 만큼 내가 더 선명하게 기억해줄게. 상훈 씨는 아내의 휠체어를 밀며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산책로를 걷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하나로 이어집니다. 긴 병에 효자는 없을지 모릅니다. 간병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기도 하죠. 하지만 상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잠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상훈 씨는 오늘 아내를 고려장 지낸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살기 위해, 그리고 죽는 날까지 부부로 남기 위해 새로운 동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자, 청춘 네버다이였습니다.